안녕하세요. 리플 부부 채널의 남편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만 리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리플의 이란성, 쌍둥이 블록체인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리플의 구조와 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불가피하게 이란성 쌍둥이인 스텔라 루멘과의 비교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 부인이 그렇게 맨날 분 끄는 생각만 하고 분 끄는 일만 하니까 돈을 못 벌지라고 아주 막말을 퍼붓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리플의 역사를 아는 게 리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 소신대로 밀어붙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작된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시자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드 맥컬럽이라고 하는 개발자입니다. 완전히 개발자죠. 이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은 아실 텐데 동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P2P, 그러니까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A라는 사람의 컴퓨터와 B라는 사람의 컴퓨터 사이에서 중앙 서버 없이 직접 음원 파일이나 음악이나 그래픽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저걸 개발했는데 음원 쪽 공유를 하다가 이제 그게 음악 저작권법에 걸리면서 동키 자체의 비즈니스가 사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드 맥컬럽이 되게 많이 실망을 했겠죠. 계속 제드 맥컬럽은 고민하는 게 P2P였어요. 이때 초기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활용해서 게임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매직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개발을 해서 이게 나름대로 인기를 얻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제드 맥컬럽이 비트코인을 보자마자 이게 앞으로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매직이라고 하는 걸 그만두고 사이트 이름이 마운트 콕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계를 봐보면 세계 비트코인의 거래의 70%를 차지할 만큼 매우 큰 채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돈을 꽤 많이 벌었죠. 근데 그때 제드 맥컬럽이 캐나다에 있는 리플페이라고 하는 회사를 알게 됐어요. 당연히 온체인이 아니죠. 온라인 페이먼트 회사였는데 그냥 성장이 정체돼서 멈춰 있었던 거를 마운트 콕스, 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팔면서 그 판매 대금으로 리플페이를 인수하고 이거를 완전히 블록체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초로 리플 레저, 즉 지금 XRP가 돌아가는 리플의 블록체인, 리플 레저를 개발하고 완성하게 되죠. 이때 제드 맥컬럽 자체가 사상과 철학적 그 어떤 중심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후진국에 있는 국민들이나 선진국에 있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금융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을 녹여내서 리플 레저를 만듭니다. 당연히 리플 레저를 돌리는 그 메인 암호화폐는 XRP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리플 레저를 개발자 2명이랑 해서 셋이, 제드 맥컬럽 자체가 개발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개발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개발에 더 전념을 하고 대신 이것을 실질적인 현실 금융 속에서 이거를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빨리 확대시키기 위해서 크리스 라슨이라고 하는 CEO를 초대를 합니다. 근데 초대를 했는데 이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컬럽이 처음부터 대립을 하게 돼요. 즉, 이 리플 레저의 방향이 뭐냐, XRP의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학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논쟁을 합니다.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제드 맥컬럽은 기존의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나라에 있는 국민들,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금융이다, 자유주의적인 리버럴리즘에 근거한 주장을 했다면 크리스 라슨 같은 경우에는 그거 돈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기존의 금융을 개혁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서 마케팅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둘이 끝까지 대립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제드 맥컬럽이 안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 라슨을 이사회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사회가 크리스 라슨의 손을 들어줍니다. 옛날에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드 맥컬럽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단히 많은 XRP를 보상으로 받으면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하는 거죠. 제드 맥컬럽이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난 제드 맥컬럽이 스텔라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리플 원장을 토대로 해서 몇 개 코드만 바꿔서 스텔라 루멘의 원장, 블록체인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창시자 개발자도 똑같고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코드나 이런 것도 몇 개 빼놓고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똑같아요. 같은 DNA, 그래서 제가 이란성 쌍둥이 블록체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외로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컬럽이
동업자인 줄 알고 계세요. 같이 개발한 걸로. 네, 아닙니다. 제드 맥칼럽이 개발을 했고요. 크리스 라스는 나중에 어떤 경영을 위해서 초빙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크리스 라슨이 이사회의 힘을 등에 업고 제드 맥칼럽을 쫓아낸 거죠.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기술 개발하면서 자기 특성들을 만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구조는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엮어서 페어로 쌍으로 묶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리플과 스텔라를 현실 시장에서 어떻게 엮어서 투자를 함으로써 리플의 수익률도 극대화시키고 스텔라 루멘의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은 다음번 두 번째 시간에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런 투자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리플과 스텔라 루멘의 차이를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리플에 대한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XRP의 특징은 첫 번째가 원래 출발부터 기존 금융과 오타 났네요. 기존 금융과 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국가별 요게 이제 움직일 때 리플 레저가 움직일 때 보통 이제 국제 송금을 하게 되면 국가별 화폐를 전환하지 않습니까? 서로 바꾸고 교환을 하는데 여기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 레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XRP를 공동의 어떤 화폐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또 수수료도 저렴해지는 거죠. 나중에 이 XRP를 자기 국가의 로컬 화폐로, 로컬 커런시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만 있지 실제로 송금되는 과정에서는 뭘 또 바꾸고 수수료 내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죠. 거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 처음에 블록체인 만들 때 그냥 동시적으로 채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000억 개를 동시 채굴을 하고 있고 현재 1000억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동시 채굴을 한 다음에 이거를 굳이 채굴 과정이 없잖아요. 더 이상 채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노드를 전 세계 수천 수만 개를 만들지 않고 딱 17개 중앙 노드만 만들어 놓고 이걸로 중앙 집권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아주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블록체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텔라 루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그런 기관 투자자 기관들을 개혁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기존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 그 다음에 후진국 사람들을 위한 자유주의적인 화폐와 금융 네트워크를 만든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금융 네트워크와 화폐를 만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처음에는 리플과 똑같죠. 1000억 개를 동시 채굴했는데 바로 만들 때, 근데 그 이후에는 너무 많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500억 개를 소각해서 지금 현재는 500억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플과 달리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노드가 리플처럼 17개로 중앙 집권제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개, 뭐 적을 때는 17,000개, 많을 때는 뭐 2만 개, 25,000개까지 해서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로 분산형, 전형적인 블록체인의 모습, 중앙 집권형이 아닌 분산형 블록체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리플과는 다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리플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ODL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XRP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B2B 거래,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 회사와 회사, 은행과 은행의 거래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처음 나올 때 되게 이제 혁신적이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초당 거래 건수가 평균 7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초당 거래 건수가 약 20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 거래 속도가 초당 1,500건이에요. 엄청나죠? 예. 그 다음에 또 B2B 대규모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 ODL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텔라 루멘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거에 기초해서 주로 C2C,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개인 거래들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대신 리플 때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거래 속도는 초당 5,000건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3,000건 정도 넘었고 5,000건을 향해서 거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수료가 거의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또 수수료도 되게 저렴해요. 기존의 스위프트 체계랑 비교하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스텔라 루멘은 거의 안 들어요. 거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얘기는 깊숙하게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그 SCPL에서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합의 과정이 되게 단순하고 되게 분산된 합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전기도 거의 안 들고 수수료가 거의 무료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리플에 비해서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리플이 어떠한 업그레이드를 현재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스텔라와 함께 비교하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 XRP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기관, 금융, B2B죠. 회사 대 회사의 송금에 아주 강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역시 요즘의 추세대로 금융 토탈 플랫폼으로 RWA나 DeFi까지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금융 토탈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블록체인 위주의 블록체인형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토탈 플랫폼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 이제 소매형 암호화폐 등 어떤 민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금융 토탈 플랫폼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리플 XRP와 스텔라 루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리플 XRP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12월에 증권위원회로부터 RLUSD, 그러니까 이거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했고 또 뉴욕 증권위원회로부터 승인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빨리 움직였습니다. 미리 이번에 지니어스 법이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그 조건에 맞게 승인을 획득했다는 거.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USDT와 USDC도 움직일 수 있게 호환성을 확대시켰어요. 그러니까 RLUSD만 그러니까 리플 레저에서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USDT나 USDC 그 리플 레저에서 RLUSD와 함께 거래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호환성을 확대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죠.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사이드 체인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리플 레저는 예를 들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레이어 1, 이더리움 레이어 1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디파이나 RWA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금융 토탈 플랫폼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요런 거를 버추얼 머신으로 이 원래 리플 레저의 블록체인에 사이드 블록체인으로 장착할 수 있어요. 요거를 개발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빠르죠. 이더리움보다 빠르면서 수수료도 적게 들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RWA나 DeFi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개발이 됐어요. 이미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ODL. 예, 이게 뭐냐면 온디맨드 리쿼더티인데, 그러니까 보통 국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는 A라는 국가의 국가화폐야, B라는 국가의 국가화폐가 각 송금하는 순간, 송금할 때 교환이 돼요.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환할 때마다 수수료 들고 그거 기다리는데 그게 승인되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며칠이 걸리는 거죠. 수수료 엄청나게 나오고. 근데 이제 ODL 같은 경우에 이 온디맨드 리쿼더티라고 하는 리플 레저의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XRP를 공동화폐로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영역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송금 수수료가 확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고 각각 2번은 승인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냥 피를 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XRP가 가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서 그거를 그냥 또 자기네 화폐로 바꿔도 되고 XRP가 갖고 있어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프로토콜이 말은 쉽지만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은행 대 은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 지금의 은행은 온체인은 아니지만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래서 지네들끼리도 수수료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그냥 리플 레저로 그냥 다 표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기에 맞게 리플 레저에 다양한 은행의 온라인들이 다 브릿지될 수 있게, 결합될 수 있게 그런 기술이 아주 뛰어난 건데, 요게 이제 ODL인데 요걸 통해서 벌써 하루 평균 송금액이 5억 달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가상 머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RWA, 현실자산 토큰화, 뭐든지 어떤 자산이든 토큰화하는 거, 그다음에 DeFi, 탈중앙화 금융,
이런 뭐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이자 농사를 한다든지 론 대출을 한다든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더리움 같은 가상머신 사이드 체인을 장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리플 레저를 얘기할 때 최고의 어떤 기능 중에 최고의 강점으로 보는 인터레저, 즉 각각 다른 블록체인, 레저가 블록체인이잖아요.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은 교환이 안 돼요. 암호화폐도 그렇고. 근데 리플이 좋은 건 처음부터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을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출발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간의 링크 호환성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인터레저 최강자로서의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서 단순히 금융기관과 기관과 블록체인의 연결 접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상의 연결 접점에 대해서 호환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리플 레저 블록체인에 보강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주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비해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자체 스테이블코인은 없지만 그러면서 여기 보시겠지만 USDC, 테더의 USDC와 페이팔의 파이 USD 요거가 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예, 요런 부분들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리플보다 덜하지만 요런 다른 여타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 스텔라 루멘 블록체인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거,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각기 다른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23, 프로세스 23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서 이제는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져요. 이더리움 타입의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져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RWA나 DeFi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고 더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스텔라 루멘의 RWA 디파이의 그 총 시가총액이 1억 4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리플보다 앞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조합적으로 보면 국제 송금은 여전히 리플이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RWA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근소하게나마 리플을 스텔라가 앞서고 있다. 거의 같은 유사한 DNA를 가진 블록체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이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 장착을 끝냈어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하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지금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플은 올해 들어와서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느린 거죠. 그래서 아직은 RWA 디파이에서 스텔라가 좀 우세하고 원래 두 블록체인이 만들어졌던 목적, 국제 송금 같은 경우 리플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6배가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텔라 루멘은 1억 달러였죠. 근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 5억 달러.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각자의 특성을 가지면서 결국에 금융 토탈 플랫폼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경쟁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걸 확인하다 보니까 리플의 블록체인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고 무엇이 강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리플의 비전은 뭐냐, 향후 비전은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레저, 이게 이제 리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되는 아주 강점인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호 간의 어떤 이 호환성을 확대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 이 강점을 더 기술 개발을 해서 확대시켜서 최고의 금융기관 블록체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나 비금융 어떤 투자기관 이런 데서 자체 블록체인을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이런 걸 위해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이 이제 뭐 국제 송금을 하거나 막 이렇게 페이먼트 쪽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인터레저, 즉 블록체인 간의 상호 호환성이 가장 우수한 리플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 금융기관들이 혹은 기관들이, 투자기관들이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기존의 기관이나 금융 시장을 말하자면 먹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리플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관 인증, 기관들이 디파이 이 탈중앙화 경제 쪽으로 들어오기가 무서운 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관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투자를 못 해요. 그랬을 때 탈중앙화 금융이면서도 기관이 자기 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금 세탁 방지법, 비자금 방지법 등 각 국가가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세팅을 리플이 점점 넓혀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나 비금융 투자기관 혹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록체인이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 기술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국제 송금이나 페이먼트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으로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암호화폐 3법에 의해서 시장이 향후 3년 안에 10배, 20배, 30배 클 거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RWA, 예. 실물자산 토큰화, 그 다음에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으로의 확대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금융 토탈 플랫폼으로의 급속 성장을 지금 비전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가는 거죠. 원래 잘하던 거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금융기관, 비금융, 투자기관 시장을 말하자면 속된 말로 내가 먹겠다. 다 장악하겠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RWA 시장, 디파이 시장,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가서 유동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 종합 플랫폼이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리플의 역사, 그리고 또 그 스텔라와의 어떤 이란성 쌍둥이 블록체인으로서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그걸 통해서 리플과 특히 스텔라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래 왔는지, 또 향후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같이 살펴봤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리플과 스텔라를 페어, 한 쌍으로 묶어서 투자하는 방법,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막말로 변동장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와이프는 아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맨날 그 돈 안 되는 역사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돈 못 벌지 이제 뭐 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역사부터 알면서 구조적 특징 이런 거를 아는 게 돈 버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미스터 리플 앞으로도 리플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그런 정보와 구조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리플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